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특별한 계획. 2. 대만 일본 동맹의 음모. 3. 한국의 강력한 반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기술과 경제 양면에서 인상적인 발전을 보여주며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이 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한 번 더 입증하였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 기술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한국은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삼성, LG 및 현대 등 선두 기술 기업들은 창의성과 품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는 세계 시장을 정복하며 한국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기술 외에도 한국은 강력하고 다양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나라는 고품질 자동차, 전자제품, 의료기기 및 소비재 등을 수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발전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아시아와 전 세계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칭찬할 만한 점은 한국이 세계 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국이 14억 인구 인도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장관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 업체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라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쏠린 인도의 시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기타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커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의존해 굴러가는 외발 자전거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면서 또 다른 바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가 42% 감소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오히려 47%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82% 급증한 상황입니다. 2월 자동차 수출은 56억 달러로 반도체 59억 달러의 덕미까지 추격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인기가 크게 몰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IRA로 전기차의 타격을 줄여 했지만 전체 수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월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총 12만 2천 대를 팔아 작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2.4% 감소했고 혼다 또한 1.4% 줄어들었죠.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차 수출은 14%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기타 차량에서 이를 극복해내 무역 수지에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또 다른 신차를 선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넥소와 아이오닉 5를 선보인 데 이어 세 번째 일본 시장 공략입니다. 최근 일본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코나 신규 모델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자동차 공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28일 현대 기아차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한탄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 현지화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인도에 공장이 있다 해도 부품 등을 한국에서 도입해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맺은 FTA 혜택을 누리며 자동차 관련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이 인도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 무역 적자에 시달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한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1위 일본 업체를 따라잡을 정도로 인도 시장 내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인도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 남부 첸나이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울 정도로 집중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철저히 현지 문화와 정서를 발판 삼아 인도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현지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형차 상트로가 대표적입니다. 상트로는 인도의 도로 사정과 터번 문화를 분석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차의 인기가 높았는데 터번을 쓰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도로 사정도 나빠 일반 수입차는 차체 바닥이 망가지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수용 아토스를 상트로로 변신시켰고 차체를 높였습니다. 그 후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15%로 치솟았죠. 현재는 현지 전략형 차인 크레타와 기아 소넷이 바톤을 이어받아 선전하고 있습니다. 크레타가 현재 인도의 국민차로 부상했을 정도입니다. 소형 SUV 크레타는 지난해 인도에서 총 17만 대가 팔리며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33%를 책임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저히 시장을 분석해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점이 현지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죠.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크레타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도로 사정에 맞게 차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상고를 높였습니다. 경적을 자주 사용하는 현지 운전 습관을 반영해 클렉슨 소리를 높이는 세심함까지 더했죠. 여기에 대가족이 많은 특성을 겨냥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201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0만 대가 넘게 판매됐을 정도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마루티 스즈키 다음인 현지 2위로 기아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지 생산을 통해 그곳을 수출 허브로 삼으려 하는 중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향에서 큰 것이 좋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SUV를 적극 공략한 한국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인도에서 81만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1%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3위 생산 달성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56만 대, 기아는 2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하락을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한국인데 올해는 더 성장해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돼 있습니다. 인도 판매 증가는 중국 러시아 부진의 탈출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편인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인 캐스퍼의 인도 출시까지 결정했는데 AI3란 이름을 붙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인도 SUV 시장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어 안정적 정치 환경도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현지 생산 105만 대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는 122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차 첸나이 공장은 올해 안에 82만 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초 분위기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월 기준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13% 증가한 5만 대를 팔았고 기아도 2만 8천 대 48% 증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 내 2위와 5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입니다. 합산 점유율은 22.6%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4만 7천 대를 판 마루티 스즈키가 42% 점유율로 1위를 했지만 과거 80%대 점유율에서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몰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도 장관이 우려했을 만큼 한국차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1981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인도와 합작법인 형태로 만든 회사로
인도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을 판 적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도요타, 닛산, 혼다에 밀린 사약 수준이지만 여전히 10대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인도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형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차량 2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출시 예정인 마루티 스즈키의 중형 전기 SUV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크레타의 인기가 대단해 한국의 승리를 예견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30%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 인도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만 대로 세계 3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연간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신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하고 기아는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도 장관의 우려에 앞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말부터는 아이오닉 5를 현지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연간 목표치 250대를 훌쩍 넘는 650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부분 조립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퍼 또한 인도에서 전기차로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 설치를 완료한 2개 충전소를 일발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스즈키가 연이어 투자를 결정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등에 약 19조 원을 투입하고 이 중 4조 7천억 원은 배터리 관련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해 2025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요타 또한 전기차에서 밀려있어 통반 몰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BZ4X 전기차 모델은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 관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월 1일부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인상되는데 전기차와 이륜차에도 기존보다 10% 오른 70%가 적용됩니다. 반제품 조립 CKD 방식으로 생산하는 차량은 기존 30%에서 35% 올라갑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디 총리가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초강수를 텄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점유율 7% 187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전기차 6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선전하길 바랍니다. 최근 파운드리 반도체를 등에 업은 대만이 업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를 견제하기 위해 2위부터 그 이하의 업체들이 손을 잡는 모습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만의 TSMC가 반도체 1위가 아니었냐고 말하지만 대만이 1위인 분야는 파운드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분야에선 삼성의 매출이 세계 1위이며 미국의 인텔이 점유율 0.1% 차이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대만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왔지만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의 경제연구센터에선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2023년 시작과 동시에 일본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점은 대만이 2023년 일시적으로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서지만
그 이후 2024년부터는 다시 한국이 대만을 추월해 2035년까지 한국, 대만, 일본 3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한다는 전망입니다. 니케이 측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6만 불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대만과 일본은 각각 5만 2천 불, 4만 8천 불토 한국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대만을 완전히 따돌리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적으로 산업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의 강점을 띠고 있지만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가 전부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위탁 파운드리부터 자체 제작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디램까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말고도 한국의 산업구조상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제조업부터 IT, 바이오까지 모든 산업 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어 일본과 대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자 초격차를 자랑하던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압도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일본의 1인 등 국민 소득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발표한 와중에 이를 입증할 만한 통계 역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인데요. 저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산업 경쟁력 부족에 국가 부채까지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엔저 현상은 일본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던 일본 당국의 목표와는 다르게 엔저 현상은 수출 증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역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무역 적자가 유발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엔저 현상까지 가중되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일본의 수입 증가율은 54%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내 총생산과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의 강세를 보이면서 무역 흑자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급격하게 적자국이 된 배경엔 일본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며 1위를 하던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첨단 공법이 필요한 광학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함께 선두를 달려왔고 그 결과 카메라 산업과 이미지 센서 부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광학장비와 노광장비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한국이 진출하자마자 일본 점유율에 급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카메라 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삼성은 미래 시장성이 부족한 카메라 산업에서 철수를 선언했고 일본의 카메라 역시 스마트폰에 밀려 시장 규모도 감소하고 적자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에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카메라를 생산하기보다 앞서던 기술력으로 핵심 첨단 부품을 제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지난 몇 년 전까지 대성공으로 보였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이어 초격차 기술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 전 세계를 독점하던 일본의 이미지 센서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위는 일본의 소니로 44%를 기록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소니는 80% 내지 90%에 달하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삼성의 추격에 많은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세계 최고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2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기술을 보유해 전 세계 스마트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점유율이 늘고 있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최첨단 부품인 메인보드와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들을
한국산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국의 업체들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일본 언론에서 미국 아이폰과 중국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고가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전부 한국산이었다며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은 굳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팔지 않아도 다른 업체의 스마트폰이 팔려도 이익이 남는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기술력으로는 벌써 일본의 손위를 따라잡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 일본 손위를 압도하는 1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미지 센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 흐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많은 첨단 부품이 사용되지만 여기에 핵심이 되는 부품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만 탑재되어 왔던 이미지 센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에 탑재되어 전후방에 위치한 장애물이나 빠르게 접근하는 다른 차량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파악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단 8개만의 카메라를 이용해 사방의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8개의 카메라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이미지 센서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국한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장 규모가 수십 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의 독보적인 이미지 센서 능력을 보고 투자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게 기술력이 밀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와 그에 따른 진동 그리고 겨울철 외부의 영하 온도를 견뎌야 하며 여름엔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와는 다르게 물체와의 거리와 깊이를 인식해야 하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특성상 반응 속도 또한 빨라야 도로에서 일어나는 변수와 돌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내구성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가격 역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납품되던 센서와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게다가 탑재되는 개수도 훨씬 많기에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초격차 기술을 전부 따라잡고 스마트폰용 카메라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이미지 센서까지 차세대 먹거리를 전부 따라잡는 상황이 되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에게 맞서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조선 산업과 자동차부터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 전부 최종 완성품에 가까운 먹이사슬의 끝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자신들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중간재 부문이며 최종 완성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산업입니다. 물론 소부장 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이 완성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위기감을 느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이 꽉 잡고 있던 소부장 산업을 거의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시켰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세한 품질 요건이나 세부 사항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서 한국의 산업은 먹이사슬 최종 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산업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니케이 경제연구센터에서도 분석했듯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일본과 대만과 다르게 모든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밖에 없으며 IT 산업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이 전무합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마저도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면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점유율을 빠르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대만과 일본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양국이 협력한다고 한들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의 엄청난 행보에 일본 최대 기업이 대경 실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쓰비시는 현재 두산그룹과 다양한 분야에서 생사를 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깜짝 놀랄 소식까지 터져나와 일본을 더욱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뒤늦게 두산을 따라하려 했지만 이미 한국이 3년이나 앞선 행보를 보여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가스터빈은 작년 4월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안착된 후 지난 4일 처음으로 점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책과제로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돌입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입니다. 전 세계 발전용 가스터빈 점유율은 미국 GE 58%, 독일 지멘스 27%,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11%, 이탈리아 안살도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취약한 데는 원전과 값싼 석탄 화력 발전에 밀려 기술 개발이 뒤처진 면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사업을 1991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미국 GE와 15년간의 기술 제휴 계약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핵심 부품인 모터나 연소기는 GE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했고 두산중공업은 그 외 부품만 말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2006년 핵심 부품까지 하게 해달라 제안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죠. 그의 한국 터빈 시장 진출을 위해 접근한 기업이 미쓰비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OEM 방식으로 가스터빈을 제작해 미쓰비시에 납품해왔으며 블레이드 등 고부가 가치 부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조립한 것입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역량을 낮게 보고 기술 제휴를 맺었는데 2013년 한국 정부가 국책과제로 가스터빈 독자 개발몰 결정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두산중공업에게 독자 개발에 참여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며 두산이 이를 거절하자 2016년 기술 제휴를 끊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산은 384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7년간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2019년 대한민국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습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발전사가 선뜻 없었는데 서부발전은 국익 창출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6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 김포 열병환 발전소는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산 가스터빈이 적용돼 2025년까지 실증 운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면 8,000시간 약 2년간 실증 운전을 진행합니다. 터빈을 3600rpm까지 돌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발전소 인근 약 50만 세대의 전기를 공급하고 8만 세대의 열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업운전은 중앙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5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하지만 시운전 기간에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4배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스터빈은 설비 용량 기준으로 중형이며 효율로는 G클래스입니다. 15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특수합금으로 제조되고 4만여 개의 부품과 연동시키기 위한 정밀 주조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터빈은 연소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450여 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한 개당 가격이 중형차 1대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고부가 가치 상품인 것입니다. 이번에 장착된 1호 가스터빈은 글로벌 제작사 대비 출력과 연료몰이 모두 열의에 있지만 8,000시간 실증운전을 마치는 대로 현재 개발 중인 상위 가스터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때 섞는 어류를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체 후에는 20에서 30년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독립운동물 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6기 정도의 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주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수명을 40년까지로 생각할 때 이제 끝 상당수가 교체 시기에 도래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공급된 가스터빈 161기는 모두 수입 제품입니다. 외산 가스터빈을 수입해 가동해온 지난 30년간 기자재 및 부품비 등으로 36조 원의 외화가 유출됐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 우위의 제품으로 독과점 선거기 강해 국내 기술이 없으면 도입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에너지 공기업들은 4,700억 원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그중 55%가량이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제품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회사의 터빈을 설치하면 계속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면 일찍이 국산화에 성공한 스팀터빈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두산은 1980년대 스팀터빈 국산화를 이뤄냈는데 이후 매출의 70%가 해외, 30%는 국내일 만큼 운명이 갈렸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산화가 내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크게 스팀터빈과 가스터빈 발전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 비중 1위인 석탄화력 발전은 석탄으로 물을 지펴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해 LNG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3분의 1로 줄고 초미세먼지는 8분의 1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혼합해 폭발을 일으킨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흡입, 압축, 연소, 배기 4단계 과정이 하나의 구동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도 용납돼선 안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를 운용하던 나라들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자국 실증 사례가 없으면 해외 수출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상업운전 실적이 향후 수출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신규 복합 발전소가 2030년까지 약 18기가와트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두산 가스터빈을 사용할 경우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 자리는 수소터빈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36억 기가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약 86%는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소원소 가스터빈입니다. 10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을 돌리면 연간 약 47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수소 비율이 70%가 되면 기존 대비 40% 이상 배출이 감소됩니다. 두산은 현재 300메가와트급 수소원소 연소기 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 수소원소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50% 달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수소만을 연료로 5메가와트급 소형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2027년을 목표로 380메가와트급 수소전소터빈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막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이 탄소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소터빈 개발에 한창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1조 6천억 원의 수소 기금 중 11%를 수소터빈 연구 개발에 배정했고 유럽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80메가와트급 수소원소 실증평가 완료 후 수소터빈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30년 수소 기반 발전 설비를 1기가와트로 늘리고 수소 투입량을 30만 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수소터빈 시장은 2030년 4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가스터빈의 경우 우리가 뒤따라가는 상황이지만 수소터빈은 글로벌 경쟁사와 같은 출발선상에 있어 기회가 크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수소는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핵심 신사업으로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게다가 두산은 기존 강자들보다 3년 빨리 수소터빈 기술을 확보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퓨얼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원소 발전 시장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 한화, 두산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두산은 한국서부발전과 수소터빈 상호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고 한국남부발전과도 실종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남방공사와 수소터빈 열병한 발전소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죠. 한국이 수소원소 발전을 추진하자 기존 터빈 공급업체였던 미쓰비시가 뒤늦게 자신들도 참여시켜달라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조 원이 투입된 제트여객기 사업에서 철수를 한 후 향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터빈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산이 치고 나가고 있어
미쓰비시가 기회를 잡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두산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분야에서도 미쓰비시보다 한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으며 미국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로 성장했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분야에서 파운드리를 진행해 시장 선점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2020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SMR 표준 설계 인증을 회초로 받은 바 있습니다. 두산은 2019년부터 뉴스케일 파워와 SMR 시제품 제작을 진행해왔고 2022년 4월에는 금협 제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너지 발전 전시회에서 뉴스케일 파워 측과 만나 기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10일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77메가와트 원자로 모틀 6대를 설치해 총 462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을 제치고 미국 진출을 노렸던 미쓰비시를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두산보다 늦은 2021년 6월 소형 원자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두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는 자국으로 눈을 돌려 일본 전력 대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의 3분의 1 수준의 원자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비는 1기당 2천억엔 수준으로 대형 원전의 절반 이하로 말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만전성에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 펌프 등의 주요 기기가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중대 사고 발생 빈도가 3000분의 1에 그치고 노심 손상 빈도는 30억 년에 한 번 발생할까 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탈원전 분위기는 사실 높은 위험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11년 후쿠시마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딱 2기 늘어나는 데 그쳤죠. 한국도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지진이 나며 불안감을 키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전 SMR은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송전 거리가 멀수록 기하금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기에 경제성이 중요한데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SMR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토가 큰 나라에서 곳곳에 소형 원전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한국은 SMR을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미쓰비시가 자국으로만 눈을 돌린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조사기관은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이틀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두산은 미래 발전 기술을 선점해 미쓰비시를 확실히 눌러버리길 바랍니다.